야근 약사에게 시황은 이분에게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파란색이 드레스 코드가 월요일에 대한 무언가의 복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 입고 없습니까? 싶어서 입었습니다. 파랑색. 네. 알겠습니다. 배경이랑 잘 어울려요. 운조 커피. 이거 빼야겠다. 운조 커피 좋습니다. 운조 커피. 운조 커피. 최고죠. 기가 막힙니다. 차장님 성함이 운조죠? 운조. 네. 마시면 운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월요일날 좀 운이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좀 반영한 거 아닌가요? 오늘 금융주 올라간 거 보니까 좀 기대감을 갖고 역시 오늘도 은행 보험 뭐 이런 것들 올라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지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어서 뭐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 어떨까에 대한 부분들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장에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장의 키는 수급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이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월요일에 공개되는 밸류 프로그램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 금요일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6.7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장 초반 SK 하이닉스가 5%대 급등 출발했습니다. 역시 이제 엔비디아 영향이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반도체 소부장과 특히 이제 소부장 쪽에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HBM, CXL 대부분 다 아침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제약바이오와 증권은행 보험 그리고 자동차 부품 타이어, 원전, 초전도체, 우주항공 등 테마군이 강세였는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등이 코스피 지수를 하드 캐리했던 반면 코스닥은 2차전지 양극재 하락으로 오전에는 부진했습니다. 알테오젠 효과로 제약업종도 상승세가 특징이었고요. 26일 기업 밸류앤 프로그램 관련된 발표를 앞두고 증권은행 보험과 자동차, 지유사 등의 저PBR 관련주가 오전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0시 20분을 지나면서 2차전지 양극재도 다시 저점 매수세에 유입되면서 반등세가 나왔고 코스닥 상승 전환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속에 장 초반 2690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은 장중에 기관 순매도 전환이 있었고요.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폭이 일부 반납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집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상승은 다소 좀 미미했고 종가물을 보면은 일반 소부장들이 좀 빠진 종목도 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부진 지속되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도 제한적이었고 역시 엔비디아 하면은 그 라인 밸류 체인은 역시 삼성보다는 하이닉스 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역시 반응을 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리비안 급락의 2차 전지도 약세였고요. 한편 다음 주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공식 발표를 앞두고 금융업 내에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강화되면서 연관된 저 PBR 종목들의 강세가 뚜렷했는데 메르츠 금융지주 아주 예쁘게 차트를 그려가면서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1320원 후반에서 등락이 반복됐고요.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역시 강세를 보였고 말씀드렸던 메르츠 금융주주가 이제 급등을 보였고요. 한화 손해보험도 상승했습니다. 섬유유업과 음식료품도 소비 업종들도 상세 기록했고 2월에 상단이 지속적으로 제한된 의약품 상승하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반 자금 유입된 셀트리온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반면 이제 기계의 약세였고 업종 내에서 한미 반도체가 단기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업종과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하나솔루션 연이어서 급락세를 나타냈고 한편 수은법 개정안으로 방산 수출 불확실성이 제어가 됐지만 한번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대 로템 중심으로 방산주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초전도체 사업 추가한 아센디오는 2거래를 연속 상한가 기록한 게 특징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자금 유출되는 가운데 870선 약간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2월 초부터 지속된 상승 부담에 추가 상승 제한되면서 업종별로는 제약이 강세였고 반면 화학과 반도체, 디지털 컨텐츠가 약세였고 특징주로는 초전도체 신사업 추진하는 다보링크나 모회사 테라사이언스가 각각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번 주는 이렇게 지나갔고 다음 주는 밸류업에다가 PC 물가지표까지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PC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큰 이벤트인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의 닉 키미라우스죠. 배드의 대변이라 불리는 기자인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내용을 올렸습니다. SNS에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연준 직원은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12월에 처음 보고된 2.9%에서 1월에는 2.8%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 헤드라인 PC 인플레이션은 당초 보고된 2.6에서 2.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라면 상당히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1월 달에 약간 물가 지표가 살짝 살짝 컨센 대비 높게 나온 것은 약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PC 물가 지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맞춰 왔다는 점에서 네. 패드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이게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PC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부 밑쪽에 보시면은 2월달 관련이고요. 뭐 1월달, 2월달 그 차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PC 차이가 2월달에 좀 더 어떻게 되죠?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2월달에 1월달 대비해서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르면은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쪽이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1월 PC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7% 상승, 근원 PC 물가 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수치들은 12월 수치 대비 하락한 것이고 여전히 물가 지수가 연준의 목표치인 2%대로 일단은 향해 가는 경로에 그대로 놓여 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월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PC 물가 지표가 이번에 하향 안정화된다면은 아마 디스플레이션 지속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시장에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좀 높게 나와서 네. 네.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주가는 잘 갔어요. 음. 그러면 저게 잘 나와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한다고 또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임팩트 자체가 이제 통화 정책 다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버려서 그래서 조금 뭐 걱정인데 그래도 금리 올린다는 것보다 내린다는 게 주가에 좀 좋겠죠?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 관련해서도 연 한 2, 3회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주가 지수의 흐름과 그리고 실제 패드 쪽에서 나타내고 있는 연 2,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일치한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때는 연 한 6회 이상 금리 인하를 올해 할 거라고 그리고 또 1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버슈팅이 됐던 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에 반응하고 있고 반영된 부분과 그리고 패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 횟수가 거의 일치하는 정도까지 이제 기대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PC 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이 보인다면은 뭐 기존 경로대로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나 중요한 이벤트들이 연속해서 계속 남아있는 시장이라는 거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디테일로 가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먼저 짚어볼 텐데 모더나 주가 급등.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4분기에 제약계의 최대 수익 창출사로 등극됐다. 알테오젠도 호재가 있었고 이런 이슈 때문에 각 제약사들이 좀 좋은 흐름 나타냈네요. 네, 뭐 3월 들면은 학회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모더나가 4분기 예상과 달리 깜짝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4분기 순이익이 2억 1,700만 달러 주당 55센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예상치인 주당 99센트 손실을 가이던스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순이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프라이즈 했고요. 뭐 분기 매출도 28억 1,1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50억 8,400만 달러에서 크게 감소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가 25억 1,100만 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한 거죠. 그래서 모더나도 약간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어제 13.5% 급등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지난해 뭐 4분기 제약계 최대 수익 창출사는 역시 이제 노보 노디스크이죠. 네. 그래서 매출 관련해서는 1년 동안 매출이 31% 증가했다. 337억 달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올라왔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작년 연간 매출액은 6조 원 수준으로 22년 대비 413%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어제 일본에서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품목 승인된 지 약 1년 만으로
의료보험까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다면 비슷하게 들어온다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한번 관심 있게 이게 뭐 비만 치료 관련해서 한번 뭐 주사를 맞든 먹어보든 경구용이든 네. 한번 해볼 생각이 좀 있거든요. 보험이 안 되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험이 되면 되면. 그렇죠. 보험이 안 되면 엄청 고가이겠죠. 근데 이제 보험이 되면 역시 비만 관련된 부분들은 좀 굉장히 관심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일본 사례를 본다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궁금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알테오젠이 머크와 관련된 원천 기술 관련해서 라이선스 변경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로 $2,000만 약 267억 계약 수수료를 더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호재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25일 이전 수령할 것이고 마일스톤 기술료 역시 최대 4억 3,200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5,700억을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네. 알테오전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존슨앤존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네. 뭐냐면 이 존슨앤존슨도 이제 마침내 EGFR 변이 폐암 1차 치료제에 본격 허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같은 폐암 1차 치료제에서 타그리소와 그 다음에 화학 항암제 병용 투여에 대한 미국 FDA 시판 허가를 얻어냈는데 이게 발표된 지 이후에 일주일 만에 소식이 이제 존슨앤존슨 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빠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추격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에서 이중항체 관련된 아미반탕압과 그 다음에 레이저티니 병용 투어의 FDA 우선 심사, 이게 프라이어티 리뷰라고 하는데 이 우선 심사 관련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FDA 승인 심사 절차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보면 최근에 HLB가 급등했잖아요. 네. 이 간암 치료제 5월에 허가 가능하다 이 이벤트로 미리 HLB가 급등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총이 10조까지 올라갔어요. HLB가 네. 벌써. 그렇죠? 근데 훨씬 더 HLB가 가는 간암 치료제보다 지금 이 존슨앤존슨의 이 부분이 폐암이 훨씬 큰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기대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로 뭐가 있느냐 하다 보니까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두 종목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양증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오스코텍과 그다음에 유한양행 관련된 리포트가 이와 관련된 게 나와 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각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어떻게 3월에도 조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일이 생길까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그쵸. 이야기한 것처럼 HLB를 시작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조금 부진한데 바이오텍, 뭐 항암 이런 쪽들이 지금 또 다시 나쁘지 움직이고 않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물론 이제 지금 보면 미국 증시도 AI, 엔비디아가 주류를 이루고 올라가고 있지만 뉴욕 증시를 보면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릴리 이런 쪽들이 주가 굉장히 좋고 계속 신고가예요. 네. 그래서 약간 지류를 이루면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 3, 4년 쉬었던 제약바이오 오를 때 됐죠 이제. 오를 때 됐습니다. 오를 때 됐어요? 뭐 작년 한 10월부터는 일부 제약바이오가 꽤 올라오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가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3월 달이 원래 연간대로 봤을 때 월간 기준으로 수익률은 3월이 제일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래서 학회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거 제목이 이겁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앞두고 네,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금융업이 좀 좋았었는데 네. 은행 쪽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주가 변동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주만 놓고 보면 최근에 삼성생명이 지난주까지 이제 뭐 최근에 한 16% 정도 올랐고요. 한국금융지주가 7.2%, 미래에셋증권이 6.2% 올라왔는데 삼성생명은 최근에 자사주 관련된 소각 등 관련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환원 관련된 굉장히 적극적인 동참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새로운 3개년 동안의 주주 환원 정책, 자사주 소각 포함 조정 단기 순이익 35%를 주주 환원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밸류 프로그램의 아주 정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리츠 금융주주 아주 정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차트만 보면 누가 그리는 것처럼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면 다만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 좀 보자는 건데요. 결국은 자본 활용에 대한 자유도가
타업종 대비 좀 금융업이 좀 낮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배당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약간 커멘트를 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나증권은 표현을 했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본 안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는 거고요. 일부 대형사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용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율이 또 높지 않은 회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증권에서 조금 경계를 하는 모습도 보였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업의 특성상 자본의 활용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어떤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또 PF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권업에 일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메리츠 금융주주 같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딱 정해진 게 없다면 아마 주주 환원을 급격하게 올리기도 증권업종도 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평가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금융사가 정부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조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능력과 의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제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증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주주가 그런 부분에 범주에 속하는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자본 비율이 높아야 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영업에 활용된 자본을 주주 환원에 사용하려는 의지나 내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명확히 명시돼서 마련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ROE가 높고 실전 변동성이 적은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좁게 보수적으로 봤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선호 종목으로 삼성생명과 키움증권 두 종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1월 22일 이후에 금융주 수익률 탑 15개 종목인데요. 흥국화재 거의 90%. 과제. 그러니까 1월 22일 이후면 거의 한 달 만이죠. 이게 뭐 글쎄요, 뭐 거의 소부장처럼 올랐어요. 네. 그리고 뭐 제주은행 72%, 그죠? 삼성생명 51%, 미래에셋증권 38%, 뭐 메리츠 금융지주가 25% 정도밖에는 한 달 사이에 별로 못 올랐다 봅니다. 근데 기존에 워낙 올라 있어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꽤 금융주도 굉장히 성장주처럼 주가들이 급등했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인데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밸류업 1호 ETF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럼 이제 수급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니까 네.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가져온 사진은 이제 배당 성장 액티브 ETF 관련된 뭐 여러 가지 2월 19일 기준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이제 편입한 편입 포트폴리오 예상이거든요. 추정입니다, 추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아마 밸류업 1호 ETF가 좀 담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순자산 증가 규모를 본다면은 ETF별 뭐 400억대, 500억대 이렇게 이제 최근에 순자산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밸류업 1호 ETF가 어떻게 이제 들어올지 좀 봐야 되고, 어디에 어떤 종목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조금은 아마 이 부분에서 조금 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데요. 기재부에서는 해외보다 높은 배당 소득세 인하를 검토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정책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배당 쪽은 굉장히 뭐 히트를 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국가별 평균 배당 세율입니다. 보시면 한국이 현저하게 배당 세율이 높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 배당 수익의 15%로 분리과세하고요. 중국과 베트남은 배당 수익의 10%를 분리과세합니다. 한국 보세요. 종합과세. 예, 2천만 원 이하는 배당 수익의 때려버리네요. 15.4%,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과세에서 최대 40에서 50% 배당을 과세를 하니까 좀 높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기재부에서 해외보다 높은 이 배당 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을 인하를 검토하면서 좀 손을 보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게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이 법인세 다 낸 거잖아요. 법인세 낸 재원으로 법인세 내고 나서 남은 순이익으로 배당을 하는데, 또 주주가 가져가면 또 법인세 내. 그러면 내가 내 회사, 그러니까 주주라고 치면 내 회사 뭐 조금이지만, 내 회사가 돈 열심히 벌어서 법인세 냈는데 내가 또 그거 나눠 받는다고 또 세금을 내?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왜? 그러니까 그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중복해서 가져가는 건 안 되는 거지. 그 뭐 사실 말이 많은 게, 양도세가, 주식 양도세가 잘못되니 뭐 하는 게 말이 많은데, 그러면 양도세 내면 거래세를 없애주든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하면서 와. 양도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라, 이게 잘못된 거야. 시원하다. 돈 번 데에는 세금 내는 게 맞는데, 오. 그걸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와.
분 막 시원시원하시네. 막 나가는 거지 이제. 야, 선거철이네. 확실히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요. 요것도 인하 검토 이걸 유력하게 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밸류 프로그램 쪽은 뭐 상법도 그렇고요. 뭐 전체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제 지금은 밸류 프로그램 윤곽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사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가야 되면 결국 상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적극적으로 환원이 안 되면 PBR 1배 미만의 회사는 상폐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그만큼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세금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채팅창에 박재영을 여의도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미 벌써 여의도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죠? 네. 서여의도가 아니어서 그렇지. 네네. 네, 그렇죠. 여의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하락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 급락 영향 받으면서 2차 전지 하락입니다. 네, 뭐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네. 오늘도 조금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리비안이 어제 25.6% 급락했고요. 그다음에 루시드도 16.7% 정도 급락했는데 뭐 수요 불안 우려 때문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근데 사실 리비안과 루시드도 물론 좋은 회사긴 합니다만 테슬라나 메이저 전기차 업체에 비하면 이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뭐 테슬라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도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그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뭐 어떤 수요 우려를 아주 크게 우리가 뭐 공포스럽게 느껴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관련주가 이제 급락세를 나타냈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주당 손실 EPS가 1.58달러 손실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 전망보다 큰 손실이 나타났죠. 그리고 올해 생산량을 시장 전망치가 8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생산량이 5만 7천 대 정도니까 상당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순손실이 29센트 손실로 나타났고요. 시장 예상치 올해 생산량이 루시드가 12,000대였는데 본인들이 9,000대 정도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12,000대가 뭐 테슬라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이저는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업체들이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또 나타났다 이거고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네. 더군다나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로이터 통신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벤츠. 벤츠입니다. 근데 물론 벤츠도 메이저 전기차 생산 회사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벤츠는 여전히 좀 뒤떨어져 있다고 사실 보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내연기관 쪽은 잘하고 있지만 전기차 쪽은 두각을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가 25년까지 EV 판매를 50%까지 올리겠다고 이제 당초에 발표를 했는데 EV 수요 둔화에 따라서 2030년까지 5년을 더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목표 시점 대비 5년 연기를 하겠다 공식 발표가 나왔고 그래서 2030년에도 내연기관 라인업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 관련된 이슈도 다소 조금은 메이저가 아니긴 하지만 전기차 쪽의 수요 우려나 좀 연기되는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것도 좀 좋지 못한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모건 스탠리 자료인데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리포트를 모건 스탠리가 냈는데 이렇게 쭉 이제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 뭐 이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뭐 명예껏 등등을 포함해서 그냥 한눈에 이 영어는 그냥 들어오실 거로 봅니다. 그럼요. 캐서드 커넌드럼. 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관련해서 양극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왼쪽에 보시면은 좀 아웃퍼폼에서 이제 좀 사야 되는 쪽. 오버웨이트 큰일 났네. 쪽이죠. 그게 포스코 퓨처엠 쪽이고 오른쪽에 이제 언더웨이트 하면 에코폴 BM 쪽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이거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저기 엔캠은 없나요? 엔캠은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엔캠이 또 적자가 났잖아요. 실적이. 그러면서 이제 너무 급박하게 올라와서 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수급적으로도 조금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졌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하기를 코리아 EV 배터리 소재 양극재 4개 회사를 빅4 양극재 쪽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헤드라인만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냐면 24년 빅4 양극재 한국 공급업체들의 가동률은 46%다.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의 가동률이 50%인 시나리오에서 얼티움 셀 있잖아요. 얼티움.
얼티움의 양극재는 올해 약 30킬로톤의 초과 생산량을 갖게 된다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GM의 공급업체인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의 양극재를 균등하게 배분하면 내재 가동률은 관련된 포스코 퓨처엠은 57% 그리고 LG화학은 88%까지 가동률이 올라오는데 LG화학의 올해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캐나다의 GM과 조인트 벤처를 보유하고 있고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60% 정도까지 점유율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내재 가동률은 68%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얼티움 캐파 또는 이제 이런 것들 기준을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이 생산된 양극재를 모두 소비하기 위해서는 24년에 최소 66% 정도 가동률까지 올라올 것으로 필요한다. 이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의 24년 가이던스 각각 전년 대비 포스코 퓨처엠이 67% 그리고 LG화학이 40%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상대적으로 강한 양극재 물량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가장 좋게 봤지만 LG화학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성장률을 그대로 부합하는 모습이 보일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양극재 공급업체가 수요 부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GM의 노출이 공급망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량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가 포드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GM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똑같이 모건스탠리가 같은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GM 계열로 보는 것이 결국은 LG화학과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이게 얼티엄스 LG가 어차피 LG랑 손을 잡고 있으니까 네네.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LG 화학도 있으면 그래도 지금 약간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LG 화학 얘들 것 좀 써주세요.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LG화학은 또 저쪽하고 25조를 다이렉트로 LG 엔솔을 안 통하고 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보면 네. LG화학 그 대규모 공급 이후에 추가 계약은 포스코 퓨처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또 평가를 똑같이 하고 너무 있습니다. 몰아주면 안 되니까.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 GM 진영으로 보였던 LNF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량 가이던스와 가동률, 재고 평가 손실에 주력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전망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모건 스탠리 평가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과 LG화학을 좀 긍정적으로 봤고 상대적으로 LNF와 에코프로 비행은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는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봤다는 건 얘네도 지금 무조건 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긍정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서 개중 났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두 번째 표를 보시면 네. 목표 주가가 나와 있어요. 아. 그걸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와 괴리를 보시면 오케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신의 자료실에 요 데이터와 리포트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박근영 부장님 자료를 신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셔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이슈 넘어갑니다. 엔비디아 폭등, 호실적에 따른 주가 급등 영향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어제도 이제 미리 올랐고 어제 밤사이 미국 시장도 또 엔비디아가 더 올랐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영향을 받았고 오늘 또 주가가 아침에 오르다가 이제 오후장에는 이제 일반 그 매물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이야기는 어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엔비디아 목표 주가 관련된 이슈인데 여기 보시면은 각 IB별로 각 증권사별로 해외 IB별로 목표 주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K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740달러에서 1100달러를 올렸죠. 그리고 HSBC 같은 경우는 기존에 835달러에서 880달러로 그리고 JP모간은 650달러에서 850달러로 그다음에 BOA 같은 경우는 800달러에서 925달러로 쭉쭉 나오죠. 네.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된 목표 주가 상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쪽의 글로벌 IB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 파란색하고 흰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보면 엄브렐러 리서치에서 이제 올려주신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자, EPS 추정치, 그러니까 파란색이 EPS 추정치예요, 엔비디아의. 네. 그리고 하얀색이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마다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EPS가 계속 상향 조정되니까 주가가 같은 방향 상승 중이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올해 EPS 추정치가 추가적으로 더 6% 다시 또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니까 어떻게 되죠?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마법이 뭡니까? 엔비디아는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런 마법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거 옛날에 애플이었는데.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흐름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쉽게 꺾이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뮤니티에서도 요즘에 그 글들 많이 좀 떠도는데 그 아들 6살 아들한테 250만 원어치 엔비디아 평단 4만 원인가? 예, 사줬는데 지금 4,700만 원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보고 그걸로 강남 아파트 사라고 그런 얘기 하던데. 결과론적인 거지. 그 뭐 아니요, 뭐 저희 고객주도 뭐 아주 오래 전에 신성 델타테크 1억 원째 샀는데 이번에 30억 돼가지고. 아니 조롱으로 들어오시네. 네. 그거 그래서- 엔비디아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사례입니다. 진짜예요? 네, 네. 와 진짜요? 네. 신성이 옛날에 그 LG랑 해가지고 뭐 방산인지 뭔지 그걸로 뭐 네, 예전에 어쨌든 뭐 엮였었잖아요. 1억 원치 사셨다 하더라고요. 1억어치? 예, 1억 샀는데 지금 30억 넘어가지고. 아니 신성을 1억 살 정도면은 예, 그때 당시에는 좋았나 보죠. 뭐 아주 오래 전에 사셨다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초전도체를 모르죠. 그렇죠. 그거 네. 누가 알고 네. 있겠어요. 그 아마 70대인가 80대 여성분인데 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안 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요 그래프 아까 설명해 주시려던 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네. 마지막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면 국내 증시 주체별 누적 수급 추인데요. 이게 보시면 왼쪽 보시면 자 기관 이제 오렌지 색깔을 보이는 겁니다. 자 기관 수급 믿을 바 안 되죠. 네. 그리고 개인 많이 팔았어요. 네. 지금 기관 욕할 게 아닙니다. 네. 개인도 엄청 팔았습니다. 네. 역시 이제 외국인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회색 쪽으로. 외국인만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관 그리고 개인 똑같이 팔았어요. 음. 그래서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파란 색깔이 왔다 갔다 할 보이실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 매매예요. 삼성전자 제외하니까 거의 산 게 없어요. 네. 삼성전자만 샀다. 삼성전자만 샀어요. 외국인 수입이.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한미일 주요 반도체 ETF 주가 추이인데 네. 오렌지 색깔이 글로벌엑스 재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주식을 엄청나게 샀죠. 어드반테스트, 테라다인 뭐 등등을 포함한 일본 관련된 주식을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검은 색깔 iShares 반도체 ETF죠. 이건 이제 미국 쪽 아닐까요? 네. 그죠? 그리고 밑에 회색 보면 타이거 반도체 ETF.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반도체 아직도 우리는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만 못 갔네. 그렇죠. 네. 속상하게.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샀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급 잘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 가기 전에 요거 한번 궁금해서 그냥 캐주얼하게 망고님께서 채팅창에 동네 아줌마들도 요즘 엔비디아 얘기하더라.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휴먼 그렇죠. 인덱스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국장에는 뭐 에코프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신라젠이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까지 이게 적용이 될까? 요거는 잘 모르겠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휴먼 인덱스에 대한 그런 인디케이터.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증권사에 예를 들어서 뭐 창구에 아이를 업고 창구에 와서 계좌를 튼다거나 이러면 이제 거의 끝이라고. 끝물이다. 네. 그런 얘기하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이 언제 뭐 시장을 보겠어요. 근데 이제 누구 말 듣고 나도 투자를 해봐야지 싶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들쳐업고 와서 이제 계좌를 튼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이란 뭐 그런 시그널을 준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 뭐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강남 가면 아줌마들 전부 다 뭐 2차 전지 이야기만 한다. 돈 싸들고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빠진 건 아니죠. 조금 좀 더 더 갔죠.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열되고 너무 이제 장밋빛만 있는 것이 경계를 할 요인은 되긴 됩니다. 근데 현재 수준에서 엔비디아를 나쁘게 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죠.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떤 변수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변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의심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일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해야죠.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을 때 네. 대응을 잘했으면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에서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완벽하게 상단에서 못 팔았다 하더라도 한 8, 90 정도, 어깨 정도에서는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물론 뭔가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걸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왔을 때 굉장히 고점에서 아직도 고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현재 어떤 다른 부정적인 뭔가 튀어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지 말고 가되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좀 정말 대응을 잘해야 된다.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 코멘트 있을까요? 그냥 뭐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게 뭐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요새 엔비디아를 보면서 약간 나도 이제 합리화하는 게 더 갈 수 있어 더 계속 가니까 그런 이유들을 한번 찾아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모델이고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B2B 모델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자꾸 뭔가 합리화하는 생각들을 요새는 자꾸 좀 하게 되더라고. 너무 계속 가니까 이유를 좀 찾아보는 거지. 뭐 이 흐름이 쉽게 바뀌진 뭐 않을 것 같아서 나는 뭐 동네 아줌마들이 사든 뭐 하든 뭐 당분간은 여기가 이제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좀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다? 전기차 얘기랑 똑같은 멘트네. 그 오늘 제가 아까 사진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네네. 오늘 돌아던 짤이. 오늘 돌아든 짤. 예수님과 봤어요. 석가님과 뭐 이렇게 다른 뭐 회의하는데? 신들이 회의를 하는데 왜 회의가 자꾸 열리지 않고 늦어지지 그랬더니 아직 젠슨왕이 안 와서 시작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뭔가 과열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뭐 동네 아주머니들이 사면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분들도 스마트머니예요. 그럼요, 최근에는. 당연하죠.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거처럼 아무것도 모르다가 뭐 누구 말 듣고 사거나 이게 아니고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분들도 스마트머니 성격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주식을 또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한 10년 전에는 뭐 약간 뭐 동네 어떤 뭐 아주머니들이 사면 약간 불안하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요. 맘카페 보통 아니에요. 맞죠. 예. 그리고 예전에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됐으니까 네. 아주머니들이 뭐 정보를 얻을 때가 별로 없었지만 요새는 지금은 사실 시간 많고 공부할 의지 있으면 뭐 없어서 못합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오히려 바쁜 아저씨들보다 그분들 계속 그 투자 관련된 책도 엄청 많이 읽으시고 엄청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채팅 보면 우리보다 네. 더 잘 알아요 진짜.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이제 인디케이터처럼 생각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이제 어떤 변곡점이 나올 때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게 안 나온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굳이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것도 좀 뭐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잘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항상 좀 긴장은 해야 되겠죠. 그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일단 지금은 당분간은 일단 좀 더 간다고 봐야겠다. 약간 여기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어떻게 갈까요? 아니요, 뭐 짧게? 이거는 뭐 괜찮아요? 크게 뭐 네. 말씀드릴 건 없고요. 비대면? 예, 오늘 보건의료 재난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가 네. 움직였는데 이건 참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좀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렇죠. 각계 정부의 입장도 있고 또 의료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의료가 좀 의료 서비스가 좀 제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개인 의사시거든요. 개인 병원 하시는데 그쪽은 또 환자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모자란다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간 너무 환자가 안 오시니까 오히려 SNS에 그런 사진도 이제 물론 이제 당신 병원에 어떤 속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너무 이제 대형 병원 큰 병원 빅5 있던 병원 쪽에만 환자들이 몰리고 개인 병원에는 안 오고 있다. 그래서 환자가 모자란 거 맞냐 뭐 이렇게 올리시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정확한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병원 쪽에 뭐 의사가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어떤 접점을 찾아서 어떤 부분들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까지 너무나 시황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데일리 힌트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웃으면서 뵐 수 있겠죠? 6시 반에? 근데 뭐 빠져도 웃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빠져도 웃어요? 알겠습니다. 멘탈이 중요해요. 멘탈이 중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